나의 세상은 외할머니의 낡은 한옥 처마 밑에서 짭조름한 약초 냄새와 구수한 밥 짓는 냄새로 이루어져 있었다. 나는 서울의 한 작은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는 28배 평범한 여자, 한세이였다. 하지만 나의 진짜 집, 나의 뿌리는 언제나 이곳 충청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 대천이었다. 나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었다. 내게 가족이란 오직 외할머니 단 한 분뿐이었다. 할머니는 평생을 읍내 작은 약재상 대천상회를 운영하며 나를 홀로 키워내셨다. 할머니의 거칠고 주름진 손은 나의 세상 전부였다. 서울에서의 팍팍한 일주일이 끝나고 금요일 저녁 기차에 몸을 싣고 할머니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 순간은 내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다. 우리 강아지 왔구나. 할머니는 언제나 버선발로 마당까지 뛰어나와 나를 와락 껴안아 주시곤 했다. 할머니의 품에서는 언제나 따뜻한 햇살 냄새와 포근한 흙 냄새가 났다. 우리의 주말은 언제나처럼 평화롭고 소박했다. 우리는 함께 마당의 작은 텃밭을 가꾸었고 함께 가게에 나가 손님을 맞았다. 아이고, 우리 새이 인물이 더 환해졌네. 서울물 먹더니 시집 갈 때가 다 됐나벼. 가게에 오시는 동네 어르신들은 언제나 나를 보며 그렇게 덕담을 건네셨다. 그러면 나는 수줍게 웃으며 할머니의 등 뒤로 숨곤 했다. 그날 오후도 그런 평범한 날들 중 하나였다. 가게에 허리가 굽은 한 할아버지가 들어오셨다. 그는 기침이 멎지 않는 자신의 영감을 위해 도라지청을 사러 오신 모양이었다. 이게 얼마요, 할멈? 5,000원만 주셔유, 영감님. 할아버지는 낡은 주머니를 한참 뒤지시더니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4장과 동전 몇 개를 꺼내셨다. 아이고, 내가 돈이 모자라네. 외상을 좀 달아둘 수 있을까? 그의 얼굴에 미안함과 무안함이 스쳐 지나갔다. 할머니는 괜찮다는 듯 손사래를 치셨다. 됐어요, 영감님. 그냥 가져가셔요. 다음에 주시면 되지. 나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주머니 속에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바닥에 떨어뜨렸다. 어머, 할머니, 여기 돈이 떨어져 있는데요. 나는 1,000원짜리를 주워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다. 아까 다른 손님이 흘리고 가셨나 봐요. 이걸로 계산하시면 딱 맞겠네요. 할아버지, 내 말에 할아버지는 그제야 안도하는 표정으로 도라지청을 받아들고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가게를 나섰다. 할머니는 그런 나를 보며 아무 말 없이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뿐이었다. 나의 할머니는 나에게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날 저녁 나의 약혼자 강지욱 씨가 서울에서 나를 보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왔다. 그는 국내 굴지의 건설사 태강건설의 유일한 후계자였다.
그와 나는 2년 전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졌다. 그는 내가 고아라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편견 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었다. 그는 나의 할머니를 자신의 친할머니처럼 따랐다. 그는 올 때마다 할머니를 위해 좋은 약과 음식을 사왔고 가게에 무거운 짐들을 들어주며 땀을 흘렸다. 어이구, 우리 강서방, 자네 같은 사람이 우리 세희 신랑감이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네. 할머니는 그런 그를 볼 때마다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다. 우리는 세 사람이 함께 마당에 평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다. 할머니가 직접 담근 된장찌개와 텃밭에서 갓 딴 상추쌈, 소박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저녁 식사였다. 식사를 마치고 지욱 씨는 다음 달에 있을 우리 두 사람의 결혼식과 신혼여행에 대해 신이 나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행복해질 자격이 있을까? 그날 밤 나는 할머니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나는 장롱 위 깊숙한 곳에서 아주 낡고 자물쇠로 굳게 잠긴 나무 괴짝 하나를 발견했다. 할머니, 이건 뭐예요? 내 질문에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더니 이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건 내 어미의 물건들이란다. 엄마요. 그래, 너무 아픈 기억들이라 차마 열어볼 용기가 없어서 그냥 저렇게 두었지.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피어올랐다. 할머니는 무거운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다른 낡은 사진첩 하나를 꺼내오셨다. 자, 이것 좀 보거라. 네, 어릴 적 사진들이야. 사진첩 속에는 나의 촌스럽지만 귀여웠던 어린 시절의 모습들이 가득했다. 나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다 아주 낯선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20대 초반의 젊은 나의 어머니가 나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비슷한 나이의 다른 젊은 여자가 아주 다정한 모습으로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다. 할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엄마? 친구분이세요? 응, 그냥 아주 오래전 친구였지. 서울에 샴 같이 올라가서 고생도 같이 하던. 할머니의 대답이 어딘가 석연치 않았다. 나는 사진 속 그 낯선 여자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사진이 낡고 빛이 바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 얼굴이 아주 기묘하게 낯이 익다고 생각했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그런 얼굴이었다. 나는 그 여자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여자의 눈빛 속에서 내가 얼마 전 지욱 씨의 가족들을 처음 만났던 그 상견례 자리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차갑고 오만했던 눈빛을 떠올렸다. 나의 예비 시어머니 문영국 회장의 눈빛을 수열마. 아니야, 우연이겠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의 씨앗 하나가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나는 그때 알지 못했다. 나의 그 불길한 예감이 곧 얼마나 끔찍한 현실이 되어 나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게 될지를, 그리고 나의 가장 행복했던 이 순간이 사실은 거대한 비극의 마지막 장이었다는 것을, 나의 그 소박하고도 완전했던 행복은 아주 허무하게 끝이 났다. 그 주말이 내가 할머니와 함께 보낸 마지막 주말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월요일 아침 나는 서울의 도서관으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할머니의 이웃집에 사시는 대천댁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울음에 잠겨 있었다. 세희야, 어서 빨리 와봐야 할 것 같아. 네, 할머니가. 나는 그 다음 말을 들을 수가 없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내 손에서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이미 대천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 풍경이 어떻게 스쳐 지나갔는지 나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할머니는 주무시다가 평온하게 돌아가셨다고 했다. 의사는 노환으로 인한 급성 심장마비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불과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나와 함께 된장찌개를 끓여 드시고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나의 할머니가 그렇게 허무하게 내 곁을 떠났다는 것을. 할머니의 장례식은 읍내의 작은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나는 검은 상복을 입고 영정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할머니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닌 것만 같았다. 지욱 씨가 서울에서 모든 일을 제쳐두고 한달음에 달려와 나의 곁을 지켜주었다. 그는 상주인 나를 대신해 조문객들을 맞았고 나의 차갑게 식어버린 손을 밤새도록 잡아주었다. 세희야, 괜찮아. 내가 네 곁에 있을게. 그의 따뜻한 위로 속에서 나는 겨우 버텨내고 있었다. 장례식에 이틀째 되는 날 오후였다. 조문객들의 발길이 뜸해진 한적한 시간, 장례식장의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나는
그 여자를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나의 예비 시어머니 문영옥 회장이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검은색 상복 차림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이나 위로의 기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차갑고 무표정한 가면만이 걸려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이질적이었다. 그녀는 이 누추한 시골 장례식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로? 지욱 씨가 놀라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아들마저 투명 인간 취급했다. 그녀는 우리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곧장 재단 앞으로 걸어갔다. 너각. 그녀의 값비싼 구두굽 소리가 고요한 장례식장 안을 섬뜩하게 울렸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할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나는 내 생에 가장 기묘하고 불길한 광경을 목격해야만 했다. 그녀는 자신이 들고 온 검은색 핸드백에서 작은 병 하나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평범한 술병이 아니었다. 라벨도 없는 검은색 도자기 병. 그 안에는 아주 짙고 검붉은 색의 액체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 병을 열어 재단 위에 빈 술잔에 따랐다. 술에서는 아주 역하고 쓴 한약재 냄새가 풍겨 나왔다. 그리고 그녀는 그 술잔을 두 손으로 공손히 들어 할머니의 영정사진을 향해 올렸다. 그것은 조의를 표하는 헌주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 나는 그녀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아주 깊고 지독한 원망과 분노, 그리고 무언가 자신의 의무를 마침내 끝낸 자의 후련함과도 같은 그런 복잡하고 불길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영정사진을 노려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 속삭였다. 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입 모양은 분명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제 끝났어.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술잔을 재단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장례식장을 빠져나갔다. 그녀가 나타나서 사라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채 2분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2분의 시간은 나의 모든 세상을 파괴하기에 충분했다. 그녀가 사라진 뒤 장례식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 여자는 대체 누구야 세상에? 어떻게 초상집에서 저런 무례한 행동을? 나의 몇 안 되는 친척들은 분노하며 혀를 찼다. 지욱 씨는 내게 다가와 어쩔 줄 몰라하며 사과했다. 세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원래 저런 분이 아닌데, 하지만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나의 모든 신경은 오직 제단 위에 놓인 그 검붉은 술잔에 쏠려 있었다. 저것은 무엇일까? 저 술은 대체 무엇이며 그녀의 그 불길한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나의 할머니와 나의 예비 시어머니,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두 사람, 그들 사이에 대체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그 순간 나의 슬픔은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의심과 분노로 변해가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저 슬픔에 잠겨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알아내야만 했다. 나의 할머니가 왜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저 여자가 왜 나의 할머니의 죽음 앞에서 저토록 불길한 의식을 치렀는지. 나의 조용했던 삶은 완전히 끝이 났다.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거대하고 어두운 비밀의 한가운데로 던져진 것이다. 나는 할머니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그 수상한 술잔을 노려보았다. 할머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도망치듯 그 누추한 시골 장례식장을 빠져나왔다. 나의 운전기사가 놀란 얼굴로 내게 차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차의 가장 깊숙한 구석에 몸을 묻었다. 차창 밖으로 내가 평생을 외면하고 지우려 했던 나의 고향 대천의 낡은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럴수록 모든 것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다. 영정 사진 속에서 곱게 웃고 있던 나의 친구 정수기의 어머니, 그리고 그 옆에서 상주 완장을 찬 채 텅 빈 눈으로 나를 바라보던 한세희, 그 아이의 얼굴, 그리고 나의 손에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 역하고 쓴 한약재의 냄새. 나는 내 옆자리에 놓아둔 검은색 도자기 술병을 내려다보았다. 25년 이 지독한 비밀을, 그리고 이 끔찍한 죄책감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세월이었다. 모든 것은 25년 전 서울의 한 낡은 공장에서 시작되었다. 나, 문영옥과 세희의 어머니, 한수진, 우리는 같은 고향에서 태어나 같은 학교를 다녔다. 우리는 자매보다 더 가까운 친구였다.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 서울에서 성공하겠다는 똑같은 꿈을 꾸었다. 우리는 18살에 함께 서울로 상경했다. 그리고 구로공단의 한 봉제 공장에서 함께 일을 시작했다. 힘들었지만 함께였기에 견딜 수 있었다. 우리는 공장의 작은 옥탑방에서 함께 살며 서로의 유일한 의지가 되어주었다. 수진이는 나보다 더 예뻤고 더 똑똑했다. 그리고 더
강했다. 그녀는 언제나 당당했고 자신의 꿈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다. 나는 그런 그녀를 동경했고 질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의 삶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강만석, 지금 나의 남편이자 지우기의 아버지인 바로 그 남자. 그는 당시 우리 공장이 납품하던 원단 회사의 젊은 사장이었다. 그는 부잣집 아들이었고 잘생겼으며 야망으로 가득 찬 남자였다. 그는 우리에게 동시에 접근했다. 그는 나에게는 나의 야망을 채워줄 수 있는 성공의 동아줄처럼 보였다. 그리고 나의 친구 수진이에게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흔드는 운명적인 사랑처럼 다가왔다. 우리는 어리석었다. 우리는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우리의 우정이 서서히 금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결국 강만석이 선택한 것은 내가 아니었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나의 친구 수진이었다. 나는 질투심에 눈이 멀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어야만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진이가 내게 찾아와 울며 고백했다. 연고가 나 어떡하지 나 만석 씨 아이를 가졌어.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아주 추악하고 어두운 희망 하나가 싹트는 것을 느꼈다. 아니나 다를까 강만석은 그 소식을 듣고 돌변했다. 그는 당시 국내 굴지의 재벌가와 정략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임신 스캔들은 그의 야망의 치명적인 걸림돌이었다. 그는 나를 따로 불러냈다. 그리고 내게 악마의 거래를 제안했다. 연고가 네가 나 한번 도와주면 내가 너를 책임지마. 수진이 그 아이만 내 눈앞에서 치워준다면 너를 내 아내로 만들어주지. 나는 그의 제안을 거절했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다. 성공에 대한 나의 맹목적인 욕망이 나의 마지막 남은 양심을 집어삼킨 것이다. 그는 나에게 검은색 도자기 병 하나를 건넸다. 수진이가 요즘 몸이 허하다고 하더구나. 이건 내가 아는 유명한 한의원에서 지어온 아주 귀한 보약이다. 임산부에게 아주 좋은 약이라고 하더구나. 네가 친구로서 이 약을 좀 전해주렴. 나는 그 약이 보약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눈빛에 홀린 듯 그 병을 받아들었다. 나는 수진이를 찾아갔다. 그리고 친구를 위하는 척 연기하며 그 약을 그녀에게 건넸다. 수진아, 이거 만석 씨가 너를 위해 준비한 거래. 아주 귀한
약이래. 매일 한 잔씩 마시면 뱃속에 아기에게 아주 좋다고 하더라. 수진이는 아무 의심 없이 나의 말을 믿었다. 그녀는 나를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녀는 그날부터 매일 그 독약을 마시기 시작했다. 며칠 뒤 그녀는 하혈을 하며 쓰러졌다. 아이는 유산되었다. 그리고 그녀 역시 과다출혈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다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모든 것이 강만석 그의 계획대로 되었다. 그는 수진이의 죽음을 불의의 사고로 위장했다. 그리고 약속대로 나를 그의 아내로 맞았다. 나는 그렇게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의 목숨과 맞바꾸어 이 화려한 지옥의 안주인이 된 것이다. 나는 지난 25년간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밤마다 수진이가 꿈에 나타나 나를 원망하며 울부짖었다. 나는 죄책감 속에서 서서히 말라 갔다. 그런데 몇 달 전 나는 내 아들 지우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사진을 보는 순간 나는 얼어붙고 말았다. 그 아이는 나의 친구 수진이를 쏙 빼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은 한세희. 나의 친구 수진이의 어머니, 즉 세희의 외할머니가 나고 자란 바로 그 대천의 성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직감했다. 수진이는 죽지 않았다. 그녀는 그날 아이를 잃었지만 살아남았던 것이다. 그리고 나의 눈을 피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딸을 낳고 그 딸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맡긴 뒤 조용히 사라져버렸던 것이다. 한세희, 그 아이는 나의 친구 수진이의 딸이었다. 그리고 나의 남편 강만석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을 터였다. 그는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덮기 위해 이 결혼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아들을 이용해 과거의 희생자의 딸을 며느리로 들여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해 두려는 속셈이었겠지.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친구 수진이에게 그리고 그녀의 딸인 세희에게 속죄해야만 했다. 그래서 나는 그 장례식장에 찾아갔던 것이다. 그리고 내가 25년 전 수진이에게 건넸던 바로 그 독이 든 술병을 꺼내 그녀의 어머니 영정 앞에 바쳤던 것이다. 그것은 나의 소리 없는 참회이자 나의 조용한 선전포고였다.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이제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으마. 내가 너의 딸 세희를 지켜주마. 그리고 강만석, 그 악맥에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차가 마침내 평창동의 대저택에 도착했다.
나는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나의 남편 강만석과 마주했다. 그의 얼굴에는 나의 돌발 행동에 대한 분노와 의심이 가득했다. 오늘 그 시골 장례식장에는 어쩐 일이요? 예스, 친구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해서요. 친구여, 나에게는 말도 없이 그가 나를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당신 요즘 이상한 짓을 꾸미고 있는 것 아니오. 내가 경고했지.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시오. 나는 그의 협박에 대답 대신 아주 차갑게 웃어 보였다. 나의 전쟁은 이제 시작되었다. 할머니의 사무제가 끝났다. 나를 위로하기 위해 며칠간 함께 머물렀던 친척들과 동네 어르신들이 모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할머니의 온기가 사라진 텅 빈 한옥에는 이제 나와 지욱 씨 단 두 사람만이 남았다. 집안을 가득 채운 깊은 정적과 슬픔의 무게가 나의 어깨를 짓눌렀다. 세희야, 이제 우리도 서울로 올라가자. 너 혼자 여기 있으면 더 힘들 거야. 지욱 씨가 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의 눈에는 나를 향한 걱정이 가득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나는 이대로 떠날 수가 없었다. 나의 마음속에는 할머니를 잃은 슬픔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의문이었다. 장례식 날 나의 예비 시어머니 문영곡 회장이 보여주었던 그 기묘한 행동, 그리고 그녀가 할머니의 영정 사진 앞에 남기고 간 그 검붉은 액체가 담긴 수상한 술잔. 나는 그날 이후 밤마다 그 장면을 떠올렸다. 그녀의 그 불길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다. 지욱 씨, 응, 세희야. 혹시 어머님께서 우리 할머니를 원래 알고 계셨던 분일까요? 내 질문에 지욱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럴 리가. 어머니는 평생 서울을 떠나신 적이 거의 없는 분이야. 그리고 할머님의 장례식에 오신 것도 나를 위해서였을 거야. 며느리가 될 너를 위로하기 위해서. 다만 표현 방식이 조금 서툴렀을 뿐이지.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변호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내가 본 것은 단순히 서툰 표현이 아니었으니까. 나는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한다는 핑계를 대고 며칠 더 시골집에 머물기로 했다. 지욱 씨는 나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그는 주말에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혼자 서울로 돌아갔다. 그가 떠난 뒤 나는 곧장 할머니의 재단 앞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찾던 바로 그것을 발견했다. 문영곡 회장이 남기고 간 바로 그 검은색 도자기 술병. 다행히 그 안에 내용물은 아직 조금 남아 있었다. 나는
코를 가까이 가져다 대었다. 여전히 역하고 쓴 한약재 냄새가 진동했다. 이것은 술이 아니었다. 이것은 무언가 다른 종류의 약기였다. 나는 그 병을 아주 조심스럽게 헝겊에 싸서 내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다. 이것이 이 모든 미스터리를 풀 첫 번째 열쇠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나는 그날부터 할머니의 유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기억을 뒤흔드는 또 다른 단서와 마주했다. 바로 내가 상견례 날 처음 보았던 그 낡은 사진첩이었다. 나는 사진첩을 다시 펼쳤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와 다른 한 젊은 여자가 함께 찍은 그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 낯선 여자, 나는 그녀의 얼굴이 왜 그토록 낯이 익었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나의 예비 시어머니, 문영국의 젊은 시절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시얼마.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나는 이 사진의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다. 나는 할머니와 가장 친하게 지내셨던 이웃의 대천댁 할머니를 찾아갔다. 그녀는 우리 할머니의 고향 친구이자 나의 어린 시절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 유일한 분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그 사진을 내밀었다. 할머니, 혹시 이 사진 속에 이 여자분 누군지 아세요? 대천댁 할머니는 돋보기를 끼고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그러더니 그녀의 눈이 동그래졌다. 아이고, 세상에 이거 수진이랑 연곡이 아니요. 수진이요. 연곡이요. 그래 왼쪽에 내 어미 한수진 그리고 오른쪽에 그 애랑 둘도 없는 단짝 친구였던 문영옥이 문영곡 나의 예비 시어머니의 이름이 맞았다. 이 두 년이 꼭 친자매처럼 붙어 다녔지. 먹어도 같이 먹고 자도 같이 자고 이 좁은 대천 바닥에서 둘이 제일 예쁘고 똑똑했어. 그래서 둘이 손잡고 서울로 돈 벌러 간다고 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다들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 할머니는 옛 기억을 떠올리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서울 가고 몇 년 뒤에 수진이 내 어미가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 몸이 약해서 병으로 죽었다고. 우리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고. 그리고 연곡이 그 애는 그 뒤로 아주 소식이 끊겼어. 그러다 몇 년 뒤에 텔레비전에 나오더군. 아주 큰 재벌가의 사모님이 되어서 말이야. 참 사람 팔자 모를 일이지. 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예비 시어머니는 둘도 없는 친구였다. 그런데 왜 그녀는 장례식장에서 나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했던 것일까? 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의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불길하고 무례한 행동을 했던 것일까? 그리고 왜 우리 가족 모두는 지난 25년간 이 사실에 대해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던 것일까? 이 안에는 분명 무언가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나는 대천댁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생각에 잠겼다. 지욱 씨, 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니, 모를 것이다. 그가 알았다면 내게 숨겼을 리가 없다. 그렇다면 이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제 단 두 사람뿐이었다. 나의 시아버지 강만석 회장, 그리고 나의 시어머니 문영곡 회장. 나는 서울에 내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나는 책상 위에 빛바랜 흑백 사진과 그 수상한 검은색 도자기 술병을 나란히 놓았다. 사진 속에서 젊은 문영옥은 나의 어머니의 어깨에 기댄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거대한 진실의 그림자를 보고 있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할머니의 방에서 발견했던 그날고 굳게 잠긴 나무 괴짝을 떠올렸다. 그 안에는 내 어미의 너무 아픈 기억들이 담겨 있단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깊게 맴돌았다. 그래, 다음 단서는 바로 그 안에 있을 것이다. 나는 결심했다. 그 괴짝을 열어야만 한다고. 그 안에 어떤 판도라의 상자가 잠들어 있다 해도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서울로 돌아온 뒤에도 나는 며칠 동안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나의 머릿속은 온통 나의 어머니와 예비 시어머니 문영곡 회장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던 두 사람. 그런데 왜 그들의 관계는 지난 25년간 철저히 비밀에 붙여줘야만 했을까? 그리고 문영곡 회장은 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의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그토록 기묘하고 불길한 행동을 했던 것일까? 나는 이 모든 의문의 해답이 할머니의 유품 속에 잠들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특히 할머니가 내 어미의 너무 아픈 기억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낡고 굳게 잠긴 나무 괴짝. 나는 주말이 되자마자 다시 대천의 시골집으로 향했다. 아니, 우리 강아지 또 왔네. 할머니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는 텅 빈 집이 나를 맞았다. 나는 눈물을 삼키고 할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장롱 위 깊숙한 곳에서
그 문제에 나무 괴짝을 꺼내 내렸다. 괴짝은 아주 오래된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다. 열쇠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날부터 괴짝의 열쇠를 찾기 시작했다. 나는 할머니의 모든 유품들을 하나하나 샅샅이 뒤졌다. 할머니의 손때 묻은 옷가지들, 낡은 그릇들, 그리고 그녀가 평생을 써오신 낡은 가계부까지. 하지만 열쇠는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다. 나는 할머니의 유품들을 정리하다 지쳐 잠시 마루에 걸터 앉았다. 그때 내 눈에 벽에 걸린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왔다. 그것은 나의 어머니 한수진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서 그녀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슬픈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품에는 그녀가 가장 아꼈다는 낡은 시집 한 권이 들려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 사진을 벽에서 떼어냈다. 그리고 사진의 뒷면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사진의 뒷면에 아주 작은 열쇠 하나가 두꺼운 종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던 것이다. 아주 낡고 녹슨. 하지만 분명히 그 괴짝의 열쇠일 것만 같은.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열쇠를 떼어냈다. 그리고 할머니의 방으로 달려가 그 열쇠를 괴짝의 자물쇠에 꽂아 넣었다. 절컥. 아주 무거운 소리와 함께 25년간 굳게 닫혀있던 자물쇠가 열렸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괴짝의 뚜껑을 열었다. 괴짝 안에는 하얀 한지가 덮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나의 어머니의 물건들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가 입었던 낡은 옷가지들, 그녀가 그렸던 몇 점의 서툰 그림들, 그리고 가장 밑에는 두꺼운 가죽 표지로 된 낡은 다이어리 몇 권이 들어 있었다. 나는 그중 가장 위에 있는 다이어리 한 권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펼쳤다. 그곳에는 나의 어머니의 앳되고 맑은 필체가 2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었다. 문연곡의 시점. 그날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뒤 나의 남편 강만석은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내가 무언가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모양이었다. 그는 내 대한 감시를 더 강화했다. 나는 한세히 그 아이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나를 그의 서재로 불렀다. 그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차갑고 위협적인 표정이 걸려 있었다. 당신 요즘 자꾸 과거를 들쑤시고 다니는 모양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당신이 대천에 그 늙은이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의 그 똑똑한 예비 며느리가 지금 대천에 그 낡은 시골집에 틀어박혀 무언가 뒤지고 있다는 것도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라고. 그는 내게 다가와 내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한 번만 더 내 심기를 건드리면 그땐 당신의 그 예쁜 며느리뿐만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아들 지우기까지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그의 협박에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서재를 나갔다. 그리고 나는 그가 자신의 비서에게 지시하는 소리를 들었다. 내일 아침 당장 사람들을 보내 대천에 있는 그 낡은 한옥 구석구석 샅샅이 뒤져서 쓸데없는 물건들은 전부 깨끗하게 청소해버려. 먼지 한 톨도 남기지 말고. 청소, 그것은 모든 증거를 인멸하라는 그의 지시였다. 나는 절망했다. 세이가 위험했다. 그리고 내 친구 수진이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나는 어떻게든 이 사실을 세이에게 알려야만 했다. 나는 나를 감시하는 간호사의 눈을 피해 욕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몰래 숨겨두었던 대포폰을 꺼내 들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세이의 번호를 눌렀다. 제발, 제발, 받아라. 한세이의 시점. 나는 어머니의 일기장에 완전히 빠져들어 있었다. 일기장의 첫 부분은 온통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영국과 함께 서울에 상경하여 겪는 새로운 경험들, 그리고 한 남자 강만석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는 과정. 1992X년 3월 12일 오늘 만석 씨를 처음 만났다. 그는 내가 상상하던 왕자님처럼 멋지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그의 눈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밀크웨이 99X년 4월 5일 연고기도 만석 씨를 좋아하는 것 같다. 하지만 괜찮다. 그의 마음은 나를 향해 있으니까. 연고기에게는 조금 미안하지만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나는 그들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를 읽으며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일기장의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져 갔다. 199X년
8월 1일, 나 임신했다. 만석 씨의 아이다. 나는 너무 기쁘지만 동시에 두렵다. 그가 이 아이를 기뻐해 줄까? 99X년 8월 10일, 만석 씨가 변했다. 그는 더 이상 다정하지 않다. 그는 내게 아이를 지우라고 했다. 그의 앞길에 방해가 된다고.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는데. 199X년 9월 2일, 연고기가 이상한 한약을 가져왔다. 만석 씨가 나를 위해 지어준 보약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약을 마시고 나면 머리가 아프고 배가 찢어질 듯 아프다. 나는 이 약이 너무 무섭다. 나는 숨을 멈췄다. 내가 장례식장에서 발견했던 그 수상한 술병.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려 했다.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나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기계로 변조된 아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경고하는데 그 상자 당장 덮어. 누구세요? 내일 아침 사람들이 갈 거야. 모든 것을 없애기 위해. 그 전에 그 집에서 나오지 않으면 너도 내 어미처럼 똑같이 만들어주지. 탁.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제 내게 남은 시간은 오늘 밤뿐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그곳에는 피로 쓴 듯한 그녀의 마지막 절규가 적혀 있었다. 내일 아침 사람들이 갈 거야. 모든 것을 없애기 위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정체 모를 경고는 나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잘라버렸다. 나는 방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 괴짝 안에 잠들어 있던 나의 어머니의 낡은 다이어리들을 모두 꺼내 들었다. 시간이 없었다. 동의, 특이 전에 나는 이 안에 잠들어 있는 25년의 비밀을 모두 파헤쳐야만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위에 있던 다이어리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내가 어젯밤 차마 읽지 못했던 바로 그 부분. 그곳에는 피로 쓴 듯한 나의 어머니의 마지막 절규가 적혀 있었다. 영고가 내 친구야. 네가 내게 건넨 그 약이 독약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모르는 척 마셨다.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 발버둥 치는 것은 강만석, 그 악마의 뜻대로 되는 일일 10분이니까. 그리고 너를 살인자의 공범으로 만들 수는 없었으니까. 나는 나의 죽음으로 이 모든 비극을 끝내려 한다. 하지만 내 뱃속에 이 작은 생명, 나의 딸, 세이만큼은 지켜야만 한다. 나는
나의 죽음을 위장하고 나의 어머니가 계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나의 모든 흔적을 지운 채 사라질 것이다. 그것만이 내 딸을 그 악마의 소나기에서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세희야, 내 딸아, 이 어미를 용서해다오. 너를 홀로 두고 떠나는 이 못난 어미를 부디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자라야 한다. 사랑한다. 나의 아가. 나는 다이어리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오열했다. 나의 어머니, 그녀는 나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던 것이다. 나는 눈물을 닦았다. 지금은 슬퍼할 시간이 아니었다. 나는 나의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지켜야만 했다. 나는 강해져야 했다. 그리고 싸워야만 했다. 나는 내가 장례식장에서 몰래 챙겨왔던 그 검은색 도자기 술병을 꺼내 들었다. 이것이 그들의 범죄를 입증할 유일한 물증이었다. 나는 즉시 서울의 24시간 운영하는 사설 법의학 연구소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이 액체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결과는 6시간 뒤에 나온다고 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었다. 나는 지욱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세희야, 괜찮아. 어제 그 사진 보고 충격받았을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지욱 씨, 나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랐다. 그 안에는 슬픔이나 혼란 대신 아주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당신의 아버지 강만석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나는 그에게 내가 지난 하룻밤 사이에 알게 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어머니의 일기장 독이 든 약병, 그리고 그의 어머니 문영옥 회장과의 기묘한 인연까지 수화기 너머로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거짓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어. 나도 믿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건 모두 사실이에요. 오늘 당신네 회사 창립 기념 파티가 열린다고 들었어요. 나는 그곳에 가야만 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신 아버지의 죄를 물어야겠어요. 그러니 지욱 씨, 당신이 나를 그곳으로 데려다 줘요.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나는 그가 결국 자신의 아버지를
선택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내 예상을 깨고 아주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만약 그 모든 게 사실이라면 나 역시 더 이상 내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을 테니까. 그날 저녁 나는 지욱 씨의 도움으로 KH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으로 향했다. 연회장은 대한민국 상류층의 축소판과도 같았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강만석 회장의 성공을 칭송하고 있었다. 나는 그 위선적인 풍경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단상 위에서는 강만석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위대한 업적에 대해 연설을 하고 있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제가 이 KH그룹을 맨손으로 일궈 바로 그때 내가 단상 위로 올라섰다. 나는 그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모두가 이 당돌한 침입자를 경악과 의심에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당신은 누구야? 강만석 회장이 분노하며 내게 소리쳤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내 모든 분노와 슬픔을 담아 외쳤다. 나는 당신이 25년 전 죽였다고 생각했던 여자 한수진의 딸입니다. 내 말에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나는 품 안에서 어머니의 낡은 다이어리를 꺼내 들었다. 이 안에 당신의 모든 죄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다이어리의 한 구절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나의 어머니가 그의 아이를 가졌던 그날의 기록을, 그리고 그가 어떻게 나의 어머니를 배신하고 독살하려 했는지에 대한 그 모든 참혹한 진실을. 나의 낭독이 끝나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나는 내가 가져온 그 검은색 도자기 술병을 높이 들어 보였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나의 어머니에게 보약이라며 건넸던 바로 그 독약입니다. 나는 내 휴대폰을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그리고 오늘 낮에 내가 받았던 그 약물의 성분 분석 결과표를 화면에 띄웠다. 화면에는 시아노아칼륨 성분 다량 검출이라는 붉은색 글씨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강만석 회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 했다. 거짓말 전연이 나를 모함하는 거야. 저건 다 조작된 증거야. 그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순간이었다. 연회장의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문영국 회장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단상 위로 올라와 내 곁에 섰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다. 모두 사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저 역시 그의 공범이었습니다. 저는 제 친구 수진이가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제가 그 독약을 제 손으로 직접 전해주었습니다. 제가 바로 제 친구를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녀의 충격적인 자백,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곁에 서 있던 지욱 씨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아주 차갑고 경멸적인 눈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저는 오늘부로 당신을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만석 회장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명예, 그의 회사, 그리고 그의 마지막 남은 아들까지. 그는 자신의 가장 화려한 축제의 날에 가장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나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하늘에 계신 나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떠올렸다. 엄마, 할머니 보고 계시죠? 제가 해냈어요. 제가 마침내 당신들의 한을 풀어드렸어요. 그날 밤 KH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는 한 가문의 추악한 역사를 고발하는 거대한 심판의 장이 되어 막을 내렸다. 나의 아버지이자 나의 예비 시아버지였던 강만석 회장은 그 자리에서 살인교사 및 횡령,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그의 손에 채워진 차가운 수갑은 그가 평생을 쌓아 올렸던 거대한 부와 명예가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나의 예비 시어머니 문영국 회장 역시 범행의 공모자로서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순순히 자백했다. 그리고 나의 약혼자 강지욱,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악마로, 자신의 어머니가 공범으로 추락하는 그 모든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보아야만 했다. 나는 그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서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나의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내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그저 거대한 허무함과 깊은 슬픔만이 파도처럼 밀려올 뿐이었다. 세상은 며칠 동안 우리 가족의 비극적인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강만석 회장의 추악한 이중생활과 그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 그리고 그의 아내이자 내 어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문영옥의 비극적인 공모, 모든 것이 언론을 통해 낱낱이 공개되었다. 문영옥 회장은 모든 죄를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녀는 풀려나자마자 기자들의 눈을 피해 잠적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녀는
나와 단둘이 만나고 싶다고 했다. 우리는 한적한 교회의 한 찻집에서 만났다. 그녀는 더 이상 KH그룹의 화려한 사모님이 아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과 회한만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내 앞에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네. 내 전 재산을 처분했어. 이 돈으로 자네 어머니의 이름으로 된 재단을 하나 만들어주게. 그리고 그 재단을 통해 나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한 세상의 모든 여성들을 돕는 데 써주게나. 이것이 내가 나의 친구 수진이에게 그리고 자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일세. 나는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것은 내 아들 지우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네.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어. 그러니 부디 회장님, 내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이 돈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뜻대로 저의 어머니 한수진의 이름으로 된 재단을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가장 힘든 말을 꺼냈다. 저와 지욱 씨의 관계는 이제 끝났습니다. 내 말에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저는 제 어머니를 죽인 남자의 며느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욱 씨 역시 자신의 아버지를 파멸로 이끈 여자의 남편이 될 수는 없겠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눈물만을 흘릴 뿐이었다. 그녀와의 마지막 만남이 끝나고 나는 나의 고향 대천으로 돌아왔다. 나는 할머니가 남기신 그 낡은 한옥에서 나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며칠 뒤 지욱 씨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아주 수척해져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남자의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다. 우리는 할머니의 집 앞 바닷가를 함께 걸었다. 미안해, 세희야. 그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너와 너의 어머니에게 저지른 그 끔찍한 죄에 대해 내가 대신 사죄할게. 아니요. 그건 지욱 씨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 나의 잘못이야. 나는 내 가족의 죄를 함께 짊어져야만 해. 그는 걸음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세희야, 나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했어. 내 KH그룹, 그리고 아버지가 남기신 그 모든 유산, 나는 그 어떤 것도
상속받지 않기로 했어. 나는 더 이상 그 죄악으로 얼룩진 성에서 살고 싶지 않아.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한 것이다. 나는 아주 먼 곳으로 떠나서 나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볼 생각이야. 어쩌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국선 변호사가 될 수도 있겠지. 그렇게 평생 나의 아버지의 죄를 속죄하며 살아갈 생각이야. 그의 선택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러니 세희야, 혹시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내가 모든 죗값을 치르고 조금은 떳떳한 사람이 되어 네 앞에 다시 나타난다면 그때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겠니?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요. 지욱 씨, 우리는 인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다. 그는 그 말을 끝으로 뒤돌아섰다. 나는 그의 쓸쓸한 뒷모습을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나의 사랑이 그렇게 끝이 났다. 나는 다시 홀로 남았다. 나는 어머니의 일기장이 들어있던 그 낡은 괴짝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았다. 나는 문영국 회장이 내게 남긴 그 거대한 재산을 받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나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꿈을 이루어주기로 했다. 나는 최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저 세희예요.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네, 저는 괜찮아요. 변호사님,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나는 나의 선택을 그에게 말했다. 저는 이 대천에 할머니의 이름으로 된 아주 크고 아름다운 도서관을 짓고 싶어요. 아이들이 마음껏 책을 읽고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공간을요. 나의 새로운 인생, 그것은 복수도 사랑도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뿌리가 있는 이 땅에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일이었다. 그로부터 2년 후 봄, 나는 더 이상 서울의 삭막한 도서관 사서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고향 대천에 가장 햇살이 잘 드는 언덕 위에 서 있었다. 내 앞에는 갓 지어진 아주 아름다운 건물이 서 있었다. 통유리창으로 지어져, 아니, 훤히 들여다보이는 따뜻한 원목 건물. 건물의 입구에는 예쁜 손글씨로 쓰인 간판이 걸려 있었다. 다천 할머니의 서재. 이곳은 나의 새로운 세상이자 나의 새로운 꿈이었다.
나는 문영국 회장이 남긴 거대한 재산과 나의 어머니 한수진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재단을 이용해 이곳에 도서관을 짓기로 결심했다. 평생 책 읽는 것을 낙으로 삼으셨던 나의 외할머니 그리고 아이들에게 마음껏 책을 읽어주고 싶어 하셨던 나의 어머니, 이 도서관은 내가 그 두 분께 바치는 나의 마지막 사랑의 표시였다. 오늘은 이 할머니의 서재가 세상에 처음으로 문을 여는 날이었다. 개관식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축제를 벌였다. 군수님과 지역 유지들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나는 도서관의 관장으로서 단상에 올라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저의 할머니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책 한 권은 우리가 가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열쇠와도 같다고. 나는 객석을 가득 문 동네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이 할머니의 서재가 우리 대천의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꿈꾸게 하는 마법의 열쇠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을 땀 흘려 일해오신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가장 편안한 쉼터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내 연설이 끝나고 테이프 커팅식이 이어졌다. 도서관의 문이 활짝 열렸다. 도서관 내부는 내가 꿈꾸던 모습 그대로였다. 높은 천장과 따뜻한 원목, 서가, 그리고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바다. 책에서는 기분 좋은 새 책 냄새가 났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어린이 자료실로 달려 들어갔다. 어르신들은 돋보기를 끼고 신문을 읽거나 바둑을 두셨다. 나는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아주 오랜만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행복을 느꼈다. 나는 어린이 자료실에 가장 햇살이 잘 드는 창계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내 무릎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다. 옛날에 아주 마음씨 착한 공주님이 살았단다. 나의 목소리는 봄 햇살처럼 따뜻하게 퍼져나갔다. 아이들은 숨을 죽인 채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이었다. 거대한 부도 명예도 아닌 그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책 냄새가 가득한 이 소박하고 따뜻한 세상. 내가 책의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였다. 책을 다 읽고 흩어지는 아이들 너머로
한 남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창가로 쏟아지는 햇살을 등지고 서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가 누구인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강지욱, 그는 더 이상 최고급 정장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는 평범한 면바지에 셔츠 차림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과 고뇌 대신 한결 편안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도 아는 척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다른 자원봉사자들처럼 아이들이 어질러 놓은 책들을 묵묵히 석에 꽂고 있었다. 나는 나중에 대천댁 할머니를 통해 들었다. 그가 몇 달 전부터 이 동네로 이사와 우리 도서관 건립 현장에서 조용히 자원봉사를 해왔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아버지의 죄를 속죄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뒤 텅 빈 자료실에는 나와 그 단 둘만이 남았다. 그가 내게로 다가왔다. 책 재밌게 읽어주시네요. 그것이 1년 만에 그가 내게 건넨 첫마디였다. 아이들이 좋아하니까요. 나 역시 덤덤하게 대답했다. 우리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할머니께서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도서관 그랬으면 좋겠네요. 저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부르세요. 책 나르는 일은 자신 있으니까. 그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나를 향한 미안함과 아주 희미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를 보며 생각했다. 우리의 인연은 과연 끝난 것일까? 우리의 사랑은 정말로 비극으로 끝난 것일까? 나는 아직 그 대답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우리의 과거를 짓눌렀던 지독한 악연과 비극은 이제 모두 끝났다는 것. 그리고 우리 앞에는 이제 새로운 선택과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만이 놓여 있다는 것. 어쩌면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는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는 다시 연인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를 향해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용서도 사랑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와 나의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찾아온 이 따뜻한
봄날에 대한 작은 감사 인사였다. 나는 도서관의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다. 나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아주 조용하고 평화롭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이야기꾼의 마지막 속삭임.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을 잊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